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열렬한 팬인 70대 여자입니다. 매일 여기에 들어와 재미난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고 댓글까지 달아가며 지내는 게 삶의 낙 중 하나인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의 사연을 보태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필로 쓰고 아들이 컴퓨터로 옮겨 적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야기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 대환장할 만한 사연입니다. 반전은 기본에다 경악할 만한 이야기들이 쏙쏙 들었으니 꼭 이 노인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비교적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70대라는 걸 감안하면 많이 늦게 한 편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여하튼 남편과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 일이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움직이는 게 좋아서 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30 중반쯤에 늦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일을 바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처럼 돌봄 시스템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엄마인 제가 아들 옆에 붙어서 육아와 남편 내조만 하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해가 2번 지나가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 건축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크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여러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해 합동 장례식을 치려 그 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우울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두고 간 재산이 꽤 있긴 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해서 바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네에서 애기들을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들이며 주간 시간에는 아들을 그 돌봄 아주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인 부동산 중개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천직과도 같아서 힘든 순간에도 재밌게 넘어갔고 계약을 달성하면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사교육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시켜주어 명문대 법대에 보냈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로스쿨까지 보내서 변호사까지 만들어 놓았답니다. 어느새 제 나이는 70대가 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많고 부동산도 여러 개 마련해 놓아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형 로펌에서 다양한 변호를 맡으며 경력을 쌓아가는 신입 변호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 딱 하나만 더 이뤄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도 예상했을 결혼이었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사는 모습만 보면 진짜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0이 훌쩍 넘은 아들에게 결혼하라는 말을 했더니 이미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는 데다가 결혼까지 결심해서 곧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세상 떠나가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곧 저의 마지막 꿈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왔던 게 쑥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아들이 예고했던 며느리감이 집으로 인사를 왔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복스럽고 선한 눈매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드디어 만나네. 인상이 참 선하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호 오빠한테 비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긴. 사람이 마음이 맞는 짝이랑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며느리감의 집안과 직업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더니 집안은 평범한데 직업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이라고 하더군요. 전문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속물이었나 봅니다. 처음 며느리를 보고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성격도 무척 좋은데다가 빠지는 부분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는 사랑의 시선을 보니 결혼하면 아주 잘 살겠구나, 금세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네요. 그래서 정확히 보름 뒤에 상견례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장가보낼 마음에 들떠서 새벽부터 일어나 꽃단장을 했답니다. 물론 쭈글쭈글 늙은이라 꾸며도 많이 다르지 않긴 했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 들어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사돈과 며느리는 아직 도착 전이었죠.
긴장이 돼서 물을 연거푸 석 잔을 마시고 나자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돈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머리카락은 80년대 미스코리아처럼 사자머리로 만들었고 얼굴 화장은 쥐잡아 먹은 듯한 입술과 하얀 찹쌀떡처럼 얼굴을 새하얗게 칠했더라고요. 또 옷은 무지개 색이 다 들어있는 화려한 데다 구두는 페리스 힐튼 버금가는 캐리를 신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게요. 금목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10손가락에 금반지를 다 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수해서 사돈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답니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장모가 될 사람이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엄청 멋쟁이셨군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좀 아름답긴 하죠. 길을 걸으면 젊은 남자들이 꼭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한다니까요. 내일 모레 칠순인데 아직도 40대 후반으로 보는 남자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동안미모의 꿈일 줄도 아시는 분이니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젊게 사시는 걸 보니 부럽네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코디 좀 해줄게요.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싫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꼭 같이 꾸미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식당에서 나오는 최고급 코스 요리를 맛봤습니다. 배까지 든든하게 차니 슬슬 결혼 이야기에 대한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사돈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애들끼리 알아서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돈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의사딸을 둬서 그런지 바라는 게 많더군요. 그럼 신혼집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강남에 있는 40평대 브랜드 아파트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개인 병원을 차려주면 좋겠네요. 당연히 강남 바닥에 말이죠. 사돈, 강남의 아파트에 병원까지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저는 며느리의 개인 병원은커녕 신혼집을 강북 쪽에 마련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강북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 같은 엘리트를 강북에 보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의사 며느리를 데려가면서 이 정도도 못해주시면 좀 곤란한데? 사돈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건 사돈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한테 강남의 집과 병원, 외제차까지 바라면서 정작 사돈 측은 작은 혼수만 해오겠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라 빠지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 며느리는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의 아들을 내어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집이랑 병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 그럼 이 결혼 없도록 하겠습니다. 딸 가지고 장사하는 집안에 제 아들을 줄 수 없습니다. 뭐요? 내가 바란 게 얼마나 된다고 장사한다는 소리를 해요? 의사 엄마들은 이것보다 더한 걸 요구한다고요. 됐습니다. 더 말해봐야 기분만 상하니 저는 이만 일어나렵니다. 식사 다 하시고 알아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하고 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를 따라 나와서 연신 설득하더군요. 엄마, 화 좀 가라앉히세요.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협의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얼른 다시 들어가요, 엄마. 저 여정이를 진짜 사랑해요. 이 화상아, 넌 이 순간에도 결혼이 하고 싶니? 너 저 집에 장가가면 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 거야. 네 색식감도 꼬리가 9 달린 여우란 말이야. 모녀가 쌍으로 돈 밝히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엄마,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다 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돈 때문에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거잖아요. 엄마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강남에 집을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할 테니까 다시 협의점을 찾아보자고요. 제발요, 엄마. 아들놈이 예비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무조건 결혼을 하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계속되는 설득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돈이 많은 걸 바라는 게 괘씸하고 얄밉긴 하지만 아들이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제 얼굴에 안 볼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주는 건 말도 안 되니 신혼집만 강남에 마련해주고 평수도 절반을 줄인 20평대 아파트로 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돈을 이해시키고 협의해보겠다며 저를 다시 상길레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윽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저희 룸 앞에 섰더니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정아, 저 양반 돈 좀 있는 거 맞아? 꼴랑 강남에 집이랑 병원 좀 차려달랬다고 저렇게 야단이야? 그러고 보니 저 양반 사는 집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집이 강남이 아니야? 강남 아니야. 저기 달동네 살아.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달동네? 야,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 지난번 판서 살감을 냅다 차버리더니 꼴랑 달동네에 사는 집구석에 시집을 가겠다고 한 거야? 어쩐지 내가 가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심하게 오버하더라. 됐다. 저런 없는 집구석이랑은 인연을 맺을 필요 없다. 나 이 결혼 결사 반대다. 아휴, 어디 그지 같은 게 들러붙었네. 엄마 조용히 해. 종수씨가 어머님 데리러 갔잖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엄마는 내가 바보로 보여? 겨우 달동네 사는 집에 시집을 가겠느냐 말이야. 우리 어머님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 달동네가 곧 재개발이 된대. 꼴랑 재개발 가지고 호들갑인 거니? 너도 참. 도대체 언제 철들래? 엄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내 말 들어봐. 시어머니가 달동네에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여관이랑 고시원, 주택 7채를 가지고 있으셔. 게다가 땅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재개발 들어가는 순간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내가 그 달동네 근처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가질 재산이 최소 100억이라고 했어. 어마무시한 부자가 될 거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야? 넌 그런 정보가 있으면 진작에 엄마한테 알려줬었어야지. 그럼 내가 납작 엎드려서 아부 떨었을 거 아니야. 내가 말했으면 엄마는 또 100억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엄청나게 돈 밝히는 소리만 했을걸? 아 몰라, 조용히 기다려봐. 곧 종수씨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먼저 사과해. 알았지? 100억 부자 사돈인데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돈 많은 사돈이니 나도 팔자를 피게 생겼구나. 기분 좋아. 두 모녀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룸 앞에서 이 모든 걸 들은 저는 당장 문을 콱 열고 화를 냈답니다. 엄마나 딸이나 둘이서 아주 짝짝꿍 잘 맞으시네요. 부동산에 가서 내 재산이 얼마나 될지 조사를 하고 며느리 자리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네. 어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당신 같은 속물에 거지근성 충만한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는 절대 내 아들을 못 줘.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저의 호통에 사돈과 며느리는 크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재개발로 인해 떼부자가 되니 입을 닥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무조건 결혼시킬 수 없다고 아들에게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아주 심하게 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대로 예비 며느리와 헤어지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저에게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여정이 만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헤어지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아직도 그 여우년을 만나고 있다고? 너 그 년이 어떤 년인지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 계속 만나고 싶디? 저도 엄마 마음을 잘 알죠.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진심으로 여정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장모님이나 여정이가 속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들 조건 보고 결혼하는 시대라고요.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도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걔는 고작 일반인 인사인데다 집안에 가진 거 하나 없다면서. 너한테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주지 못하는 집구석에 왜 장가를 들려는 거야? 내가 좋은 선자리 잡아올 테니까 그년이랑 빨리 정리해라. 아들이 하는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 집 여자들이랑 다시는 마주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뭔지 아들 녀석은 한 달이 더 지나도 끝까지 헤어지지 못하더라고요. 매주 저에게 말하길 사돈과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며칠 동안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드러누워 아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여우년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가 되지 못하고 사돈과 며느리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일렀습니다. 다시 상견례 장소를 정하라고 했는데 두 모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사돈과 며느리를 제 집에서 다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가 된 거죠. 사돈은 이번에도 화려하다 못해 부담스러운 옷차림과 화장으로 제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꼴보기 싫은 건 그대로였는데 아들 때문에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들 와요. 지난번에는 내가 화를 심하게 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돈, 저희가 입을 함부로 놀린 죄가 크죠. 그동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하지만 종수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두 사람의 사과를 받고 조금 마음이 풀려서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두 모녀가 잘 먹더군요. 이윽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두 모녀가 입을 모았습니다. 사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강남에 집이랑 병원을 요구하다니요. 저는 그냥 애들한테 살만한 집만 해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돈. 아무리 생각해도 강남에 며느리 병원을 차리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대신 며느리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경력과 실력을 더 쌓으면 훗날 개인 병원을 차려주도록 하죠. 그때도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차려줄 겁니다. 신혼집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다만 40평대가 아닌 20평대 아파트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미리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말했더니 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네?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것만 해주시고 말 건가요? 조금 전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겠다면서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워서 그런 것 같네요. 사돈, 저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잠깐이면 되니까 사돈도 생각을 조금 더 해보세요. 저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었는데 괜히 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해서 자리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모녀는 집 밖으로 나갔고 아들과 둘이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었답니다. 그래서 두 모녀를 부르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처음 상견례 때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어떤 대화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두 모녀와 두 번째 상견례를 이어갔는데 속 시원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자리가 끝나게 되었답니다. 사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식사를 하며 결혼 날짜와 신혼집과 혼수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고 하더군요. 도대체 상견례를 몇 번이나 하자는 건지 기분이 심하게 나빴네요. 일주일 동안 저는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두 모녀와 완전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을 강구했죠.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몰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돈과 며느리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는데 상대 가족이 저와 아들이 아닌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어요. 저희 집에 두 번째 상견례를 하러 왔던 모녀가 바람을 쐬겠다며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정아, 진짜 여기 재개발되는 거 맞지? 그런데 저 놓친 애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려는 거야? 고작 강남에 20평 아파트라니. 게다가 네 개인 병원도 나중에 차려준다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아. 너 이런 집안에 시집 오려고 그동안 잘난 남자들 다 걷어찬 거니? 여기 재개발되는 거 맞아. 100억 부자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CM이가 계속 저렇게 짜게 나오네. 난 오늘 사과하면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고 할 줄 알았어. 으이그 이 헛똑똑아. 이제 어떡할 거야? 더 볼 것도 없이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 얼마 전에 선본 남자는 어떠냐? 너를 죽을 만큼 좋아한다며.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지? 나 좋다고 결혼하자는 남자가 한의사랑 성형외과 의사까지 둘인데 둘 다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당장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아무래도 시작부터 병원 차려주는 건 부담이 가나봐.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는 강남의 40평 아파트에 외제차랑 엄마한테 1억 정도 주겠다고 했어.
제일 나은 조건의 그 의사가 낫지. 그럼 일단 그 성형외과 의사놈이랑 상견례 하자. 내가 직접 그 부모를 만나서 조건을 들어보고 확실하게 돈을 쓰겠다고 하면 그 집에 시집을 가라. 내가 보기엔 여기 달동네 노친네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돈을 내놓지 않을 관상이야. 성격도 꼬장꼬장한 게 빼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쯤에서 정리하고 성형외과 의사네랑 상견례하고 한의사네도 만나보자.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다 보면 만족하는 집구석이 나오겠지 뭐. 역시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아주 현명해. 그럼 오늘은 대충 둘러대고 집에 가자. 이 달동네는 다른 집들이랑 빠그라지면 그때 사돈을 맺자고. 그때 저는 대문 안에서 두 모녀가 돈에 미쳐서 저울질하고 신랑감을 고른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해줄지 고민을 하다가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두 모녀가 저희 말고 다른 지방과 상견례를 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달라고 의뢰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돈모녀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 식구들과 만나는 상견례장에 오게 된 거죠. 저는 식당 내 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사돈모녀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서 룸 안으로 들어갔네요. 어이 며느라, 사돈, 나 왔어요. 두 사람은 전생에 상견례를 못해 죽은 귀신이 들러붙었나봐요. 여기저기 상견례를 다니면서 조금 더 뽑아먹을 게 많은 집안을 고르시는 것도 일이네요. 그렇죠, 사돈? 제 말에 성형외과 집안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남의 룸에 왜 들어오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돈과 상견례를 2번이나 치른 사람이고 돈을 심하게 밝히는 사돈과 며느리가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두 모녀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부른 제 아들도 타이밍을 맞춰서 도착했더군요. 정수 왔니? 이 방이다. 네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년이랑 애미라는 년이 다른 집안 사람들이랑 상견례를 치르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네가 마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른 거야. 자 봐라 종수야. 네가 만나는 여자의 실체를 말이다. 야 조여정,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진짜 오만정이 떨어지네. 너나 네 엄마나 진짜 한심하다. 너랑은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두 모녀는 입을 맞추었는지 고개를 들어올리며 저희 모자에게 시치미를 떼고 말하더군요. 사돈이 먼저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누구시죠? 누군데 저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아, 내 딸을 짝사랑하는 그놈이 저놈이었구나. 이봐요, 제 딸이 아무리 탐이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스토킹하면서 괴롭히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뭐요, 짝사랑? 스토킹? 내가 니들이 원하는 강남에 집과 병원을 차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집 식구들을 만나러 온 거잖아. 제가 재차 말했더니 며느리가 시치미를 떼며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런다고 해서 제가 아주머니 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인 건 아세요? 아무리 제가 좋아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남의 경사를 망치려고 드는 건 아니죠.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지 앞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오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괜한 오해하지마. 내가 종업원 불러서 내쫓을게 라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녹음이라도 했더라면 바로 증거를 들이밀고 상견례 자리를 끝장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성형외과 부모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던 성형외과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아들을 향해 오더군요. 혹시 주먹 다툼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서 긴장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종수야, 오랜만이다. 엠마 나야 나. 고등학교 동창 김윤수.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의 다른 신랑감이자 동창인 친구를 보며 아 운수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도 너 의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런데 이런 데서 사보네. 이걸 반갑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갑다 친구야 하고 인사를 나누었네요. 그제야 저희에게 신뢰감이 생겼는지 아들 친구와 부모가 저희 상황을 다시 듣게 되었고
사돈과 며느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한 속물의 그지들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이 거지같은 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상견례로 간을 보고 다녀?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 주제에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할 때부터 욕심이 강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만 골라서 돈 많은 집을 찾아다닌 거냐? 아니지. 돈을 많이 써줄 시댁을 찾고 있던 거네. 양다리도 아니라 문어다리였다니. 생긴 건 평범하게 생겨서 남자들을 어떻게 홀렸나 몰라. 에휴, 내가 이런 년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진짜 부끄럽네. 아, 왜 때려? 오빠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래서 소원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겨우 여자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놈이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누굴 만나든 양다리든 무슨 상관인데? 다 정리할 생각이었어.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날 때려? 난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놈이랑은 절대 결혼 못해. 엄마 일어나자. 남자가 이놈만 있는 것도 아닌데 참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 맞다. 뭔 남자가 저렇게 속이 좁은 건지. 우리한테 버림당했다고 찾아온 노친네랑 애새끼나 거기에 장단 맞추고 연병하는 이런 새끼는 필요 없다. 아직 너 좋다는 한의사도 있고 다른 남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정리하자. 재수없어. 두 모녀는 아주 뻔뻔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 친구의 부모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룸 앞으로 와서 가로막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관계가 엄청 복잡하네요. 아들 친구 부모를 아저씨 아줌마라고 호칭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아저씨가 문을 닫고 팔을 벌려 막고 있었고 아줌마는 흥분한 얼굴로 사돈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썩을년아, 감히 우리를 조롱하고 저울질을 해? 이 여자 아니었으면 깜빡 속고 네 년이랑 사돈을 맺을 뻔했다고. 내 아들 인생을 망칠 뻔했단 말이야. 이 썩어빠진 거지년아. 왜 이러세요? 의사 집안 사람이 교양머리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이씨, 성질 돋게 만드네 이 옆에 내가? 야, 너 좋은 말 할 땐 알아? 나 화나면 무지하게 무섭거든? 아줌마는 콧방귀를 뀌고 계속해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이에 사돈도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2대1인 상황이 되어서 저도 싸움에 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동안 몸을 쓰지 않긴 했지만 어디 가서 져본 적이 없는 악바리 근성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며느리의 머리채와 사돈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고 아줌마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자유로워진 아줌마가 양손을 들어올려 두 모녀의 따귀와 배를 갈게 됐습니다. 짝짝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던지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줌마와 제가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처음 본 사이였는데 손발이 잘 맞더라고요. 제가 두 모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동안 아줌마가 매운맛이 절로 나는 따기를 연타를 날려댔습니다. 그러다 사돈과 며느리의 눈이 풀리는 게 보여져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외쳤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들 친구, 이것들한테 마지막 쓴맛을 보여줍시다. 제가 먼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차갑게 식은 김치전골을 두 모녀에게 뿌려대자 나머지 사람들이 양념게장, 생선 대가리 등 뾰족하고 냄새나는 음식들을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두 모녀는 완전히 패배한 걸 알고 있어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맞고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통쾌한 응징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달려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모자와 아들 친구 가족들이 다시 음식을 주문해서 배를 채우고 헤어졌답니다. 이렇게 아들이 속물이자 거지근성의 며느리년을 깨끗하게 잊게 되었고 모든 게 바로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모녀가 계속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돈 많은 집을 찾으러 다녀서 피해자가 생길까봐 이를 회방놓기로 결심했답니다. 이번에도 흥신소 사람을 섭외해서 사돈과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대 나와서 일반의가 된 거 하나만 믿고
여전히 사짜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모녀의 신상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자인지 자세히 알리는 글과 함께 말이죠. 변호사인 아들은 변호사들에게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여자라고 변호사들에게 두 모녀 정보를 뿌리게 했고, 아들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에겐 의사들에게 정보를 뿌리라고 시켰답니다. 또 여기저기 인터넷에 두 모녀에 대한 글을 수십 군데 올렸습니다. 나중에 명예훼손을 고소를 당하면 벌금을 물 작정하고 이 같은 복수를 이어갔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돈과 며느리녀는 사짜 남자들을 꼬셔서 상견례를 치르더군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같이 싸웠던 아줌마에게 연락해 응징에 나섰습니다. 진실을 고하고 피해자를 없애려고 하는 훌륭한 업이었죠. 제가 쏘아올린 화살에 사돈과 며느리는 서울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진상모녀로 소문이 나서 강남에 있는 웬만한 부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두 모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집갈 남자는커녕 만나주는 남자가 없어 솔로로 지내는데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의사는 어지간하면 잘리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환자 보는 걸 못했으면 쫓겨났을까요? 이런 년이 개인 병원을 차린다고 생각해보니 보나마나 말아먹을 거라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그렇게 백수가 되고 마음이 급했던 며느리는 70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지 지방에서 한의사와 살림을 차렸는데 글쎄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흥신소 소장에게 부탁해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도록 했답니다. 며느리는 유부남의 아내에게 개패듯이 맞고 쫓겨난 것도 모자라 상간녀 고소를 당해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갚아야 했다네요. 그렇게 잘나가는 남자 하나 물어서 팔자 패려고 했던 며느리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처참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돈은 어떻게 된 일인지 흥신소 소장의 눈에 벗어나 뭐하고 사는지 소식이 끊겨버렸는데 제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이 있으니 썩을 사돈이 어떻게 저와 재회할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듬해 저희 달동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집과 여관, 고시원, 집 7채와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처분했죠. 그래서 서울의 한 주택가에 집을 한 채 사서 저의 노후를 맞을 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으로 아들의 집과 변호사 사무실을 크게 차려주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거느리며 일할 수 있는 수장으로 만들어주었죠. 그래서 아들은 3년 동안 사무실을 잘 이끌어서 많은 의뢰인들이 찾는 작은 로펌의 대표이자 변호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데려온 며느리를 생각하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자 보는 눈만 빼면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녀석이었네요.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아들을 계속 혼자 두는 게 좀 그래서 여자를 소개해주려고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나, 너 연애하고 있었니? 오늘 산자리 잡았다고 부른 건데 만나는 여자가 있었구나? 네 엄마,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 변호사이자 결혼할 색식감이에요. 아가씨가 예쁘장하긴 했지만 아들이 지난번 데리고 온 여자를 떠올리면 믿음이 가지 않아 반갑지 않게 대해줬습니다. 아, 그래?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겠니? 내 허락을 받으려면 여러 번 보도록 하자. 정수, 너 엄마 마음 알지? 그럼요, 이해하죠.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서울바닥에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애인이랑은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글쎄, 네가 고른 여자는 두고 볼 생각이라고 했잖아. 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당장 허락은 못 해준다고. 엄마, 그게 나 아빠 돼요. 이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 말을 듣자 뒤통수에 쥐가 나더군요. 처음 데려온 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데려온 여자는 홀몸이 아니랍니다. 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들 녀석이 여자 때문에 이토록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 아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얌전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매번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네. 아휴, 내 팔자야. 엄마,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엄청 부자인데다 부모님이 매달 수천만 원씩 기부하시는 천사분들이세요. 엄마한테 강남에 뭘 차려달라고 할 일은 절대 없다고요. 네 말을 들어보니 훌륭한 집안이구나. 그럼 상견례를 하도록 하자. 아, 이건 확실히 하자. 이 아가씨 집안이 대단해서 상견례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혼몸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하자는 거다. 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에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상견례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한데 어쩔 도리가 없으니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뵙게 된 사돈네에는 아들의 말처럼 훌륭하고 온화한 마음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시키게 될 거였지만 사돈네를 보고 기쁘게 허락해 주었네요. 그리고 아들과 새며느리는 곧 부부가 되었고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부딪혀봤더니 아주 참하고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지난 며느리와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만 정말 정반대의 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는 시어머니가 되었고 이듬해 소녀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를 자청했습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어여쁜 손녀를 보니 제 손으로 꼭 키우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풀고 변호사 일에 복귀하고 싶다 해서 제가 육아를 책임지기로 한 거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육아의 삶을 3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식도락으로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손녀를 며느리와 아들에게 맡기고 친구의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가사도우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백발에 삐쩍 마른 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저와 사돈을 맺을 뻔한 썩을 년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수 같은 년을 친구 집에서 제외하게 되었네요. 흥신소 소장이 추적하다가 놓쳤다더니 묵을 곳이 없어 제 친구 집에서 붙바지 가사도우미로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리 썩을 사돈년이 불쌍하게 늙고 고생한 티가 나도 가엾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 생각이 치밀어서 마구마구 괴롭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로 했답니다. 어이 아줌마, 나 기억 못해? 왜 아까부터 내 눈을 피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데 계속 모른 척 할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어떻게 하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썩을 년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자 사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처음 뵙습니다. 아유, 예나 지금이나 모른 척하는 연기는 기깔나게 잘하네. 남의 아들들 인생 망치려고 했던 썩을 년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제가 파출부를 한다고 무시하고 막말을 하시려나 본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상을 다 차렸으니 방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여배우도 울고 갈 연기 실력을 보이며 등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돈, 내가 일정을 생각해서 당신 딸에게 딱 맞는 사자를 소개시켜주려는데 생각이 있어? 라고 옆구리를 찔러주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썩을 년이 바로 저에게 달려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머 사돈, 그게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서 잘리고 알바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병원 차려줄 남자를 만나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바로 정체를 밝히네. 내가 소개해줄 사자는 니년도 아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사기꾼 오성식이 말이야. 니년이랑 같이 사기치고 다니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사기꾼도 사자라고 하잖아. 어때? 내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아휴, 지랄 맞은 년. 우리한테 그만큼 복수를 했으면 됐지. 아직도 날 놀리는 거냐? 이봐, 당신이 내 딸의 상견례 자리에 계속 나타나서 뒤엎는 바람에 우리 모녀 인생이 쫑났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니년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쪽내려는 걸 내가 막아준 거잖아? 지금 니년의 자리가 너의 자리야, 썩을 년아. 제가 이렇게 욕을 하긴 했지만 절대로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을 싸잡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 말의 요지를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썩을 사돈년을 조롱했더니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친구 8명이 사돈년에게 달려들어 흠씬 두들겨 패주었거든요. 백발인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뽑히고 뺨따구는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팽팽하게 부어올랐답니다. 사돈년은 엉엉 울면서 팔자 타령을 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어줬습니다. 이런 썩을 년은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이윽고 저희 친구들을 초대한 친구가 사돈년의 진가방을 현관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온갖 쌍욕을 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오갈 데 없던 사돈년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내쫓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 딸이 고시원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친구는 저 못지않게 독종이어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돈년의 뺨때기를 세차게 날리고 소금까지 가져와서 팍팍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사도우미에서 잘리고 어디론가 떠났답니다. 이것으로 제 복수는 끝이 났네요. 아니, 앞으로도 사돈년이 개고생활하고 전 며느리년이 은둔생활을 하면서 살 테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저는 진심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직업과 훌륭한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낳고 잘 지내고 있으니 저는 언제가 되었든 눈을 감아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손녀를 더 키우고 싶어서 욕심이 나네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사서 좀 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의 글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떠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